청취자님, 혹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 같은 보드게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거 명절에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요. 네, 맞아요. 보통 주사위 굴리면서 막 왁자지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 분위기가 되게 싸해지곤 하거든요. 그렇죠. 감정 상하기 딱 좋은 게임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취자님이 모임에 조금 늦게 도착해서 게임판에 딱 앉았는데 이미 다른 플레이어들이 서울, 뉴욕, 파리 같은 그 노른자위 땅을 싹 다 사버린 겁니다. 아, 제일 비싼 땅들이네요. 네, 심지어 그 위에 호텔이랑 빌딩까지 번듯하게 지어둔 상태죠. 근데 청취자님은 이제 막 출발선을 떠나서 한 20만 원 남짓한 월급 그거 받으면서 주사위를 굴리는데 어딜 가든 통행료로 돈을 다 뜯기는 거예요. 끔찍하네요. 남의 호텔에 걸리지 않기만을 기도해야겠어요. 맞아요. 파산을 면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인 거죠. 출발선은 같은데 내가 아무리 주사위를 막 잘 굴려도 이미 승패는 정해진 것 같은 그 막막한 기분 말입니다. 와, 그 모노폴리 비유가 지금의 현실을 아주 뼈아프게 관통하고 있네요. 예. 그렇죠. 네. 흔히 우리는 누군가의 경제적 성공이나 실패를 볼 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가 아니면 커피값을 얼마나 아꼈는가 하는 그런 개인의 소비 습관 문제로 돌리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맨날 나오는 그 아보카도 토스트 얘기? 그런 거요? 맞습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편안하니까요. 하지만 세대 간 자산의 흐름이라는 세계로 한 걸음만 딱 들어가 보면 그런 단순한 개인의 노력이라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완전히요. 네. 우리는 지금 단순히 돈을 더 모으고 덜 모으고의 차이가 아니라 경제 룰 자체가 변해버린 거대한 구조적 불균형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파헤칠 오늘의 심층 탐구 주제는 바로 부의 사다리와 세대 격차입니다. 아주 시에 적절한 주제네요. 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부의 불평등에 관한 데이터들,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계의 문화를 분석한 역사적 맥락, 거기다 한국의 생생한 부동산 시장과 거시경제 통계까지 이 모든 자료들을 엮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도대체 왜 어떤 세대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부를 누리게 되었고 반대로 지금의 젊은 세대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끼는 걸까요? 이것은 거시경제와 사회의 구조, 그리고 자산시장의 시스템이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여정입니다. 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체감하는 경제적 박탈감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와 역사적 메커니즘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부터 좀 들여다볼게요. 제가 그 비주얼 캐피털리스트의 2025년 미국의 세대별 자산 분포 데이터를 보다가 와, 정말 눈을 의심했거든요. 수치가 꽤 충격적이죠. 진짜 대박이에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무려 83조 3천억 달러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가계 자산의 절반이 넘는 51%를요. 절반 이상이네요. 네. 반면에 인구수로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자산을 다 합쳐도 17조 1천억 달러, 겨우 10.5%에 불과해요. 인구는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많은 대도 말이죠. 그렇죠. 인구는 젊은 층이 더 많은데 부는 완전히 역삼각형으로 쌓여 있는 거죠. 부의 집중도가 인구 구조랑 완전히 비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미국 인구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아, 5분의 1이요? 네. 그런데 부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셈이죠. 1인당 평균 자산이 무려 100만 달러에 달하면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와, 1인당 평균이 100만 달러. 진짜 엄청나네요. 게다가 초고액 자산가들의 상황을 보면 이 편중 현상은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뉴욕주 한 곳에서만 무려 90명의 억만장자가 탄생했고요. 뉴욕 주에서만 90명이요? 네. 그리고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같은 인물은 수백조 원의 자산을 단일 세대 내에서 축적했습니다. 수백조 원을, 와. 그러니까 부의 극단적 쏠림이 상위 1% 내에서도 일어나고 또 세대 간에도 이중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수치들을 보면 청취자님들도 미국은 원래 자본주의의 최전선이니까 빈부격차가 심하지 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이 현상이 완전히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실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히거든요. 어떤 사례였죠? 2014년에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매매가가 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10년 전이네요. 네, 당시 450 세대라면 뭐 대출을 좀
좀 끼고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진입해 볼 수 있는 가격이었죠. 그런데 최근 2026년에 그 똑같은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된지 아시나요? 무려 36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와, 불과 12년 만에 자산 가치가 거의 4배 가까이 폭등을 한 것이죠. 진짜 미친 상승률이죠. 네, 바로 여기서 세대 간의 치명적인 단절이 발생합니다. 한국경제연구소의 분석처럼 지금의 장년층은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득을 착실히 늘렸고 그 소득으로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 타이밍 진짜 무시 못하죠. 그렇죠. 하지만 1%에서 3%대의 저성장 늪에서 사회에 진입한 지금의 230 세대는 완전히 다른 룰을 강요받고 있는 셈입니다. 맞아요. 월급은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집값은 저기 우주로 가버렸고 거기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우리는 영영 저 사다리 오를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짙은 절망감이 드는 거죠. 이걸 이른바 자산 크레바스, 즉 빙하 사이에 난 깊고 건널 수 없는 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세대 사이에 쩍 하고 갈라져 버린 겁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앞선 플레이어들이 게임 초반에 자기들끼리 땅을 다 사고 규칙까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꿔놓았다는 제 모노폴리 비유가 진짜 과장이 아니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좀 생깁니다. 도대체 경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윗세대들의 자산만 이렇게 블랙홀처럼 커질 수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집을 일찍 샀기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세계불평등연구소의 학술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른바 은퇴 후 저축 미스테리라는 현상입니다. 은퇴 후 저축 미스테리요? 네, 전통적인 경제학의 생애주기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젊을 때 돈을 벌어서 저축하고 늙어서 은퇴하면 그 모아둔 자산을 헐어 쓰면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죠. 월급이 끊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산 총액이 줄어들어야 정상이죠.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다람쥐가 가을에 도토리를 막 모아뒀다가 겨울 내내 창고에서 꺼내 먹으면 결국 봄쯤엔 창고가 텅 비게 되는 거랑 같은 이치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당연히 모아둔 돈을 까먹고 사니까 잔고가 줄어들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현실의 데이터를 열어보니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달랐다고요? 네, 1980년대 이후 은퇴한 세대들은 분명히 은퇴 후 연금을 인출하고 생활비를 펑펑 쓰면서 자산을 까먹고 있었는데도 그들의 전체 자산 규모는 쪼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유지되거나 더 폭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엥? 쓰는데 늘어난다고요? 네, 논문은 이를 생애주기 저축의 재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장년층은 중년기에 저축을 늘려 실물 자산을 사들였는데 은퇴 후에는 노동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이 모든 소비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통장에서 돈을 매달 빼서 쓰는데 잔고는 실시간으로 불어난다니요? 네, 자산 가격 자체가 올라버리니까요. 아까 제 다람쥐 비유로 치자면 겨울에 도토리를 매일 까먹고 있는데 도토리 창고 안에서 새로운 도토리가 스스로 자라나서 번식하고 했다는 뜻인가요? 하하, 맞습니다. 도토리가 도토리를 낳는 셈이죠. 이건 마법이잖아요. 대체 1980년대 이후에 무슨 경제적 기믹이 있었기에 집과 주식이 스스로 돈을 복사해내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그 마법의 정체는 바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막대한 유동성, 즉 전 세계적인 부채의 바다에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현금 말이죠. 아, 유동성. 통계를 보면 2025년 기준 전 세계 정부 부채가 무려 111조 달러에 달합니다. 111조 달러요? 단위가 안 와닿네요. 엄청난 규모죠. 미국이 38조 3천억 달러, 중국이 18조 7천억 달러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저도 퍼즐이 좀 맞춰지는데요. 제가 여러 거시경제 기사들을 보면서 느낀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같은 거대한 위기가 올 때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금리를 제로로 낮췄잖아요. 네, 제로금리 시대였죠. 그리고 이른바 양적 완화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천문학적인 돈을 막 찍어내서 시장에 쏟아 부은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풀려난 막대한 돈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으로 골고루 들어온 게 아니라 결국 금리가 싸니까 돈을 빌리기 쉬워진 거대 기관이나 부유층의 손을 거쳐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으로 곧장 흘러 들어간 거군요. 그 흐름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은 실물 경제의 빵값이나 이발소 요금을 올리기 전에 먼저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격부터 폭등시킵니다. 아, 돈이 그쪽으로 쏠리니까요. 네, 돈의 가치,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물 자산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이죠. 이미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 풀려난 돈의 혜택을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흡수한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거시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명목하에 실행된 돈 풀기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이미 자산 열차에 탑승해 있던 사람들에게 평생 써도 줄지 않는 자본이득의 마법을 선물해 준 거네요. 네,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된 특연이 큽니다. 반대로 아직 자산 열차에 타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는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린 월급이랑 천문학적으로 올라버린 집값이라는 영수증만 덩그러니 남겨준 거고요. 아주 뼈아픈 결과죠. 경제구조가 자산 보유자들에게 얼마나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세팅되어 있는지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저는 이런 규제 없는 자산 팽창의 시스템이 단순히 경제학자들의 정책 실수라고만 생각했어요. 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중 하나인 영국 가디언지의 역사적 분석 기사를 보면요. 이게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1960년대 청년들의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네, 아주 독특한 시각이죠.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저희는 좌파나 우파의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개인의 극단적 자유를 추구하던 문화적 흐름이 어떻게 경제적 규제 완화와 맞물렸는지 그걸 사회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1960년대 비틀즈와 히피 문화가 1980년대 금융시장 팽창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정말 소름 돋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러니요? 네. 1950년대 서구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죠? 굉장히 억압적이고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며 국가나 회사의 권위에 개인이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넥타이 꽉 매고 평생 직장에 충성하던 그런 시대죠. 그렇죠. 평생 직장에 충성하고 전통적인 가족관을 유지해야만 했죠. 그래서 1960년대의 청년들, 즉 당시의 베이비 부모들은 그 숨막히는 체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듭니다. 히피 문화가 그때 나왔죠? 네. 그들은 개인의 자유, 자아 실현, 해방을 외치면서 기성세대의 모든 권위를 조롱했습니다. 우드스톡 페스티벌이나 베트남 반전 시위로 상징되는 이들의 저항은 분명 낡은 억압을 부수는 긍정적인 역할도 했죠. 기득권의 통제에서 벗어나 나를 억압하지 마라 라고 외치던 그 록 스피릿 충만한 자유의 물결이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청춘의 저항이 어떻게 지금의 양극화를 만들었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문제는 그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 사회 주류 기득권층이 되고 정치와 금융의 중추에 진입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들이 기득권이 되면서요. 네, 그들이 젊은 시절 외쳤던 모든 종류의 권위와 국가의 간섭에 반대한다는 문화적 심리가 1980년대 마가렛 대처나 로널드 레이건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기가 막힌 화학작용을 일으킨 겁니다. 화학작용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은행의 투기를 규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을 통제하는 모든 행위들조차 그들 눈에는 개인의 자유를 얽매놓은 낡은 권위주의로 치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라고 외치던 그 히피들이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나 정치인이 되었어는 정부는 금융시장과 은행에도 간섭하지 마라라고 외치게 되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의 규제를 없애는 것이 곧 자유라는 논리로 포장이 되면서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시장 통제 철폐, 금융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아젠다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열망하던 개인주의적 자유라는 문화적 토양 위에서 아주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와, 논리가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 결과 은행과 금융시장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한대로 빚을 권장하며 파생 상품을 만들어 덩치를 키웠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 팽창하는 시장 안에서 폭등하는 집값과 든든한 확정급여형 연금이라는 혜택을 온전히 누렸죠. 엄청난 혜택이네요, 진짜. 자신들은 낡은 체제를 부수고 자유를 쟁취했다고 굳게 믿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풀어버린 금융의 고삐 탓에 다음 세대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집값과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불안정한 노동시장이라는 끔찍한 대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힌 모순이네요. 청춘 시절에 기타를 치면서 평화와 자유를 노래하던 세대가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브레이크를 아주 다 뽑아버렸고 지금은 역사상 가장 굳건한 부의 성벽을 쌓아 올린 철옹성의 주인이 되었다니요. 네, 역사의 아이러니죠. 나비 효과는 이런 나비 효과가 없습니다, 진짜. 자, 청취자님. 지금까지 우리는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했고 양적 완화라는 경제적 메커니즘과 그 규제 완화를 용인했던 문화적 배경까지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네, 원인과 배경을 아주 상세히 짚어봤죠. 원인은 좀 명확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답답하기만 하죠. 지금 2030 밀레니얼과 Z세대는 이 완전히 붕괴된 부의 사다리 아래에서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며 절망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에겐 어떤 돌파구가 없을까요? 절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오, 희망이 있나요? 네. 아까 살펴봤던 비주얼 캐피털리스트의 통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불평등의 데이터 속에서도 아주 흥미롭고 강력한 희망의 불씨가 숨어 있거든요. 어떤 데이터죠? 세대별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분석해 보니까요. 밀레니얼과 Z세대의 자산 중 개인 사업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0.8%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사업 자산이요. 전체 자산의 파이 자체는 되게 작지만 그 작은 파이 안에서 개인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넘는다는 건 윗세대들의 자산 구성과는 확실히 다른 패턴이네요. 맞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죠. 윗세대들은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 아니면 연금이 메인이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젊은 세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들은 월급을 아껴서 부동산이나 우량주를 모아가는 전통적인 생애주기 저축 방식이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룰이 바뀐 걸 아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창업, 테크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혹은 프리랜서 기반의 사이드 프로젝트 등 스스로 부의 지형도를 개척하려는 강한 기업가적 성향을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윗세대가 이미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린 뒤에 튼튼하게 막아버린 그 부동산이라는 이름의 사다리를 그저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요. 네, 밀레니얼과 Z세대는 자신들만의 창업 엘리베이터를 직접 막 뚝딱뚝딱 조립하고 있는 셈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자신들만의 강점을 활용해서 기존에 없던 시장의 파일을 아예 새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으로요. 네, 전통적인 자산 시장의 룰이 불리하다면 스스로 룰메이커가 되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생존 전략이죠. 멋지네요. 하지만 이것을 온전히 청년 개인의 눈물겨운 노력에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아, 개인한테만 짐을 지우면 안 되죠. 네, 여기서 다시 거시경제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한국경제연구소 원장의 경고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어떤 경고였죠? 청년층이 자산 형성 기회를 잃고 좌절하면 단순히 그들의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수가 위축되고 결국 국가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당연하죠.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줄이고 결혼을 미루고 집을 안 사게 되면 그 파장이 결국 기성세대가 가진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돌고 도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 전체의 붕괴로 돌아온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세대 간 자산 격차는 도덕적인 문제나 세대 갈등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 무서운 단어네요. 따라서 청년들이 스스로 창업 엘리베이터를 조립하려 할 때 국가는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 구조를 혁신하고 금융대출의 사다리를 복원하며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이 거대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국가 차원의 시스템 재설계가 꼭 필요하겠네요.
자,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청취자님을 위해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와 청년 세대 사이의 자산 격차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고, 이를 우리는 자산 크레파스라 부른다. 맞습니다. 둘째, 윗세대가 그토록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비밀은 단순히 금검 절약이 아니라 엄청난 유동성이 만들어낸 자본 이득의 마법 덕분이었다. 핵심적인 부분이죠. 셋째, 60년대 청년들의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 문화가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시장의 규제 철폐로 이어지면서 지금의 부의 독점을 낳은 역사적 맥락이 있다. 역사의 나비 효과였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이 불리한 게임판 속에서도 청년 세대는 개인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다. 이겁니다.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핵심이 딱 잡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가 쥐고 있는 저 거대한 부 83조 달러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은 그들이 영원히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하죠. 언젠가는 반드시 다음 세대, 즉 밀레니얼 세대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조만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의 대이동이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과연 이 막대한 부가 아래로 흘러내려왔을 때 세대 간의 불평등이 해소될까요? 글쎄요. 아니면 부모가 남긴 재력의 크기에 따라 자수성가로는 절대 좁힐 수 없는 밀레니얼 세대 내부의 불평등이 역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 사회가 열리게 될까요? 와, 그 질문은 오늘의 모든 분석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네요. 아주 묵직한 화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노폴리 게임판이 엎어지고 다 같이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부모님으로부터 파리의 최고급 호텔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 20만 원의 월급만 들고 영원히 파산의 굴레를 반복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상속이 만들어낼 또 다른 거대한 격차죠. 상속이라는 변수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찢어놓을지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긴 대화가 세상을 그리고 청취자님의 자산과 미래를 바라보는 새롭고 날카로운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큰 그림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단순한 통장 잔고 너머에 있는 거대한 거시경제의 파도, 그리고 역사의 맥락을 읽는 눈을 가지셨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방금 전문가님이 남겨주신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지식의 여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